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연애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꾸는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통에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막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 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4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이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참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하는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좌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여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점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릇먹여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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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그래 날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아주 얘기하던 거.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서름을 받느냐?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늙은 부모한테 무관심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전심을 뭘 먹었는지 반찬을 뭘 먹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노인정을 어디 나가는지 몰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그냥 스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다음 시간에 얘기 노년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구박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삶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결정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미루며 살아온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속에서 작은 물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물음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는 다정한 신호와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가족의 일정에 맞추고 주변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내 마음을 조용히 접어두는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지우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해서 걷고 있는 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음은 거창한 반성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웃었는지,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마음을 썼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 하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여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지만 삶의 중심까지 내어주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결국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할 몫입니다. 그렇게 나를 잃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두 기둥이 함께 서 있을 때 지붕은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기둥에만 온전히 무게를 실으면 결국 그 기둥도 힘겨워지고 지붕 전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기둥과 함께 훨씬 더 안정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세우는 일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을 나누고 별것 아닌 농담에 함께 웃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창밖의 날씨를 보며 건네는 한마디,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함께 흥얼거리는 순간,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채고 고마워하는 마음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만히 품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존재가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다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존재의 무게를 새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평소에 조금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잘 지냈냐는 안부. 이런 짧은 말들이 쌓여 결국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숫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낸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밥 한 끼를 하자고 청하고, 함께 걷자고 말을 건네고, 작은 모임에도 발걸음을 옮겨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가만히 두어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는 마음으로 새롭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 작은 용기가 결국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건네는 안부 인사는 상대방에게도 반가운 선물이 됩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떠오른 그리움이나 고마움이 있다면 조금 어색하더라도 말이나 짧은 안부로 표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마음은 결국 나에게도 다시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망설이던 연락을 용기 내어 건넸을 때
예상보다 훨씬 반갑게 받아주는 상대의 반응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망설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건네는 작은 인사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지 온전히 기대어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과 가족에게 내 삶의 결정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해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결정하며 정말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리감은 차갑거나 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거리감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와 존중이 오히려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얽매인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들지만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는 오래도록 향기롭게 이어집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자라면 서로의 뿌리와 가지가 얽혀 오히려 둘 다 온전히 자라지 못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각자 튼튼하게 뿌리내리면서도 서로에게 그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가까이 두되 각자의 자리는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일도 삶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아끼고 모으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쓰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원하던 경험을 해보고 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끼는 것만이 잘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삶을 잘 가꾸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는 순간 삶은 조금 더 풍요로운 빛깔을 띠게 됩니다. 가진 것을 무조건 쌓아두기만 한다면 정작 그것을 누려야 할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미루지 않고, 오늘 가고 싶은 곳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미루지 않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훨씬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무리하게 소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삶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나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애써온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나를 위한 시간도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어도 좋습니다. 작은 사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물건을 나에게 선물해 보는 것, 가고 싶었던 곳에 마음먹고 다녀오는 것. 이런 순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계획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여유롭게 즐기고, 따뜻한 햇볕을 느끼며 걸어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모여 삶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오히려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을 미루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굳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날씨가 별로니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하는 이유로 자꾸만 즐거움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마음이 담긴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알아차리는 감각은 자꾸 사용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나 순간들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 곳곳에 숨어있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 계절이 바뀌며 달라지는 바람의 냄새, 좋아하는 노래의 한 소절.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결국 하루를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시 내 손 안에 두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기를 가만히 기다리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배우자도 소중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더없이 소중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결국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볼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래도록 돌볼 힘도 점점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반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넉넉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득 채워진 그릇에서만 다른 그릇에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나눌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먼저 따뜻하게 채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주고 내 하루하루를 정성껏 돌보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나의 마음과 몸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에서부터 삶은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지켜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삶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삶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오늘 나를 위해 마련하는 작은 즐거움,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아끼는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애쓰는 마음 옆에 자기 자신을 향한 다정한 마음도 함께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즐거움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